자,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판례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3년도, 22년도 최신 판례, 행정법 판례를 준비한 게 모두 42개 정도예요. 자, 42개 되는 게 뭐 22년, 23년 판례인데요. 자, 지난 시간에 한 15개 정도 봤는데요. 시간이 꽤 많이 지나갔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도 그거에 이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최신 판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구하도급 거래 공정에 관한 법률. 자, 26조 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자, 이거요. 입찰 참가 자격 결정이 아니라 요청만 했대요. 자,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아마 기본 강의를 통해서 문제집이나 뭐 이런 거 푸셨을 적에 요청, 요구, 요것만 갖고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거는 중요해요. 요청이나 요구만 갖고 요구. 자, 행정청끼리의 요청, 요구만 가지고 요게 이제 처분이 되느냐, 처분성을 인정하느냐 이런 문제예요. 자, 그런데 원칙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칙은 안 되는데요. 예외적으로 해당된다 이거예요. 바로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단순히 요청. 자, 그런데요. 이게 벌써 이 법률에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법률에. 자, 특정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이 법률에 맞는 위반 행위를 하면 위반 행위를 할 때마다 자, 누적돼요. 이렇게 벌점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누적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벌점이 이렇게 누산되고 누산 점수로 들어가고 일정 이상이 되면 그러면 바로 요청이 들어가요. 자, 입찰 참가 자격을 정지해달라는, 제한을 해달라는 또는 제한을 하라는 요청을 뭐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직접 하게 되고요. 이 요청이 들어가면 바로 자, 그런 거 없어요. 법률에 따라 바로 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제한이 걸리는데 이때 국가 작용 행위가 나오는데 그러면 나중에 그런 거예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 걸렸을 때 가서 바로 할지, 여기서 제한이 걸렸을 때 제한이 이렇게 나오기만 하면 그때 가서 쟁송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차피 요청이라는 게 법률에 의해서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바로 자, 곧바로 나가게 되니까 이 요청이 바로 쟁송의 대상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여기 가서 이미 가서 다 어차피 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진행될 거라면 자동적으로 진행된다면 여기 가서 쟁송할 거보다는 당사자 권리구제를 조금 더 빨리 하고자 하는 입장이라면 여기 요청에서 행정 쟁송의 대상이 됐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요청 요구는 원칙적으로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요청이 있고 나면 바로 입찰 참가 자격 증기가 바로 나온다면 요청 단계에서 바로 싸울 수 있다. 이 판례였어요. 그러니까 이 판례 그래도 되게 중요한 판례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요청이라는 거는 쟁송의 대상이 안 되는데 원래 항고소송의 대상이 안 되는데 얘는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자, 문제를 보면요. 하도급 거래 공정에 관한 법률 26조 2항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요청의 요건을 시행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부과 벌점의 누산 점수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 구체화시키고 있고, 위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에 따라 후단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장에게 해당 사업자,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청장에게, 그러니까 기관과 기관사의 문제예요. 근데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 입찰 참가 자격의 요청을 결정하게 되며 이 요청을 받은 특히 관계행정기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자에 대해서 입찰 참가 자격 처벌을 바로 한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한마디로 기계적으로 한다는 거죠. 자, 사업자로서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요청 결정이 있으면 장차 후속 처분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 되고 영업의 정지가 될 수 있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이 존재한다. 이때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요청 결정이 있음을 알고 있는 사업자로 하여금 입찰 참가 자격 처분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 것은 아무래도 조금 시간적으로 불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에 앞서 직접 입찰 참가에 대한 요청이 있을 때 요청 결정이 적법성을 바로 다툴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도 부합하고, 자, 법치행정 원리는 한마디로 뭐예요? 원리는 왜요? 국민의 권익구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권익구제에 부합하고 이 말이에요. 공정거래위원회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요청 결정은 항고소송 대상에 대해 처분에 해당한다. 굉장히 중요한 판례인 거 아시겠죠? 꼭 정리하셔야 돼요. 이거 반드시. 자,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 요즘에 이제 판례가 이런 영역에서 나오니까 꼭 정리하세요. 요청도 어떻게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행정기관장에게 자, 일단은 하도급 이렇게 일정한 요청, 자, 요건에 해당되면 요청만 있으면 바로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자, 이런 제한이 떨어지기 때문에 요거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성을 인정한다. 꼭 기억하세요. 자,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다 라고 하는데 요거는 약간 강론 문제에 가깝습니다. 행정법 강론이에요. 자, 나중에 제가 인형쌤 TV를 통해서 행정법
강론 강의도 요약 정리해가지고 강론 강의도 짤막하게 아주 임팩트 있게 여러분에게 자,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어찌됐든 그거 하기 전에라도 이제 판례니까요. 행정법 강론의 국가공무원법. 자, 물론 지방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법에 어떻게 보면 컨트롤 C라고 보시면 되겠죠. 컨트롤 C하고 컨트롤 V. 그래서 다만 뭐만 이제 국가에서 지방으로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거의 내용이 흡사합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법이 가장 일반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공사공단 직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공사공단 직원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전문 자격을 가진 있는 임원 같은 임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 또는 전문 자격 같은 임직원, 공사공단 안에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공사공단 안에 있는 직원을 공무원으로 볼 것인가요? 요게 문제가 됐던 사건이에요. 만약에 이분들을 공무원으로 보게 된다면 단체 행동권 같은 제한을 받아요. 행동권 같은 제한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의제되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 사건은 공무원으로 의제됐을 때 단체 행동권 같은 제한을 받게 되니까 이 사람들에게 굳이 공무원 의제해갖고 그런 행동상의 제한을 둘 필요가 있나요? 이게 문제됐던 사건이에요. 자, 공무원으로 의제되면요, 물론 혜택도 있지만 공무원으로서 정치력 중립도 해야 되고 또 자,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좋긴 한데 국가공무원법에 지방공무원법에 적용을 받는 공무원은 단체 행동권에 제한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법률구조공단이에요. 공사공단. 자,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람에게 법률구조를 할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 그리고 여기에 누가 들어가는 거야? 직원으로서 전문 자격을 가진 변호사 이런 분들이 여기에 근무를 한다는 거죠. 왜? 법률구조공단이니까. 그래서 국민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해주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특수목적 법인 그 임직원 직무에는 공공성, 공익성 인정될 수는 있어요. 소속 변호사의 경우 특정기 공무원, 검사에 준하는 급여를 받기도 하지만 공사공단 내 임직원, 특히 법률구조공단 지위나 직무 성격, 헌법과 법률에 보장하는 국가공무원과 같은 정도의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명시적 규정은 없고, 자, 법률구조법 등의 공단 임직원에게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 직접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도 않는다. 쉽게 해서 단체 행동권 못하게 하는 그 법률 적용도 안 하고요. 자, 공단 임직원이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법률구조공단 32조 또는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공단 직원에게, 아니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그건 가중처벌하겠다지만 그것만 가지고 이들에게 구체적 법적 지위에 대한 고려 없이 이들에 대한 권리를 지나치게 많은 제한을 하는 건 아니에요. 안 돼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범죄 안에서는 공무원으로 가중처벌하는 건 좋지만 그런 거 이외에까지도 여러 가지 고려하지도 않고 법적 근거도 없는데 그냥 공무원 취급해갖고 제한을 한다는 건 너무 했다. 알겠죠? 그래서 이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국가공무원법상 단체 행동권에 제한을 받는 공무원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 말을 하려고 나온 판례입니다. 법률구조공단 임직원 사건이었어요. 자, 다음 군인이 임명권자로부터 받은 파면 등 징계, 전역, 명령 등 신분상 불이익 처분이 확정 판결에 의해서 위법한 것으로 확인되어 복귀하는 과정에서 자, 군인사법상 계급 연령제. 자, 이것도 일단 강론 문제, 공무원에 관한 지위 문제인데요. 자, 이거 직위제에 거쳐서 여러분 다 공부하셨지만 그래도 직위제는 처분이다. 처분성을 인정한다는 건 다 아실 거예요. 직위제 오랫동안 하면 잘못하면 해임과 비슷한 효과가 발생하니까 이거 침입적 성격의 처분이에요. 성격을 갖는 처분. 그러고 나서 뭐까지 됐다? 징계까지 나왔어요. 징계까지. 뭐 파면이든 해임이든 징계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파면 징계가 나왔어요. 이 사건에서는 파면 징계. 그럼 이 사람은 파면됐으니까 공직생활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후에 뭐가 됐다? 나중에 사후에 이 징계가 사후에 취소된 거예요. 쟁송을 통해서. 쟁송을 통해서 취소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다시 이제 파면이 취소되면요. 이 취소 소송의 특징이 파면이 취소되면 복귀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복귀가 된 거죠. 업무 복귀가 됐는데 문제는 이분이 군인이라든지 경찰같이 공안직 공무원이라면 공안직 공무원일 때 무슨 내용이 뭐냐면 자, 정년이라는 개념 플러스 여기는 계급정년제가 있는데 계급정년제가 적용되는데 근데 이분이 파면돼 갖고 파면 기간 있죠. 요 파면돼서 기간 동안 있었잖아. 이 기간 동안 자, 만약에 정식적으로 계속 공직생활을 했으면 차곡차곡 그다음에 이 사람의 경력이랑 이렇게 쌓여 갖고 진급을 해 갖고 계급정년제 안 걸리고 진급을 할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기간 동안 파면을 받았으니까 그 기간 동안 자, 뭔가 경력을 쌓을 수 없었고 그 기간 동안 진급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됐던 거죠. 그러면 이 사람에게 그런 기회를 줘야 돼 말아야 돼? 줘야죠. 원상 복구해줘야 되는 거니까 복귀도 해주고 자, 이 기간 동안 이 사람이 경력을 못 쌓았기 때문에 진급도 안 됐으니까 당연히 계급 정년이 그만큼 이 사람이 쌓을 수 없는 요 기간만큼 요 기간만큼 정년이 연장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 파면돼서 자, 한마디로 경력을 쌓을 수 없던 기간만큼 자, 계급 정년도 연장시켜줘라 이 사건이었어요. 아시겠죠? 요 사건 한번 살펴볼게요. 자, 군인사법 8조 1항
연령 정년, 근속 정년, 계급 정년, 그게 바로 공안직에서 군인이라든지 경찰 이런 데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세 가지 유형의 정년제도를 규정. 그런데 연령 정년은 계급마다 연한 등의 차등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연한이 경찰 공무원 등 다른 공무원과 비교하여 또 현저히 낮대요. 자, 군인사법의 연령 정년에 관한 문제를 다룰 때 계급적 요소를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군인이 임용권자로부터 파면 등 징계, 전형 명령 등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받았으나 그것이 확정 판결, 행정소송을 통해서 행정쟁송을 통해서 결국 뭐야? 자, 그 징계가 위법한 것이다 라고 확인되어 복귀시켜줘야 된다고 했어요. 복귀하는 과정에서 연령 정년의 경과 여부가 문제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마 그게 파면이 없었으면 차곡차곡 경력이 쌓여서 진급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못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 돼 말아야 돼? 줘야지요. 따라서 상명하복 엄격한 규율과 군기를 중시하고 집단적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군대의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신분상 불이익 처분, 법령상 정당한 근거 없이 오로지 임명권자의 일방적인 중대한 규칙 사유에 기한 것이고 그 불이익 처분으로 인해서 해당 계급 상위 계급으로 진급함에 필요한 직무 수행상 기회를 상당한 기간 동안 걸쳐서 제한받았잖아요. 기회를 받지 못했잖아요. 이런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니까 이를 용인할 경우 군인사법의 계급별 연령 정년 입법 취지는 물론 헌법 7조 2항이 정한 공무원의 신분 보장 취지 근본적으로 훼손하게 되는 정도에 이르러 일반 불법행위 법리에 의한 손해배상 방법으로 그 위법성을 도저히 취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결의 범위가 동일하게 정도되니까 연령이라는 기준은 불가역적인 성질을 비춰올 때 왜 연령은 내 마음대로 뒤로 돌리고 뭐 앞으로 가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와 같은 경우로 진급신사에 필요한 실질적 직무 수행 기회를 상실한 만큼은 되돌려줘야지. 상실한 기간만큼은 정년 연장을 한다. 이제 아시겠죠? 그런 내기 어려워요. 근데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징계를 받아서 다시 그 징계를 열심히 쟁송을 통해서 취소된다면 자, 진급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만큼 연장해서 준다. 꼭 기억하세요. 개인정보보호법 아마 개인정보보호법 많이 암기하실 거예요.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에 관한 법 딱 두 가지 배우죠. 자, 개인정보보호법은 보호하라는 법이에요. 개인정보를 보호하라는 거지. 그걸 누설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서 개인정보보호법 15조 1항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외에도 2호 내지 6호의 정보 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2호하고 6호에서 정보 주체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별도로 법에 규정이 있어요. 그 중에 인사검증회 공개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15조 1항 3호 공공기관의 법령 요거. 자, 예외적으로 당사자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 그다음에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여기 공공기관의 법령 등이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라는 말이 있는데 이 법령은 적법한 법령만 여기 있죠? 적법한 법령을 의미한다. 그래서 위법한 법령에 근거해서는 당연히 개인정보 수집을 더 당사자 동의 없이 하면 안 되죠. 일반적으로 당연한 건데 그래도 확인 차원에서 판례 한번 봤어요. 자, 볼게요.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범위 볼게요. 자, 지방자치단체 조례 이것도 강론사안이죠. 강론사안이고 지방자치법이고 아마 기본적으로 헌법이나 이런 데 공부를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헌법을 안 보면 행정법 강론에서밖에 볼 일이 없어요. 자, 행정법 강론에서 자, 주로 지방자치법이 나오면 특히 이제 조례하고 그 다음에 의회하고 장 간의 이거는 권한쟁의가 아니라 기관 쟁송 간의 관계. 그래서 요 의회 권한 또 장의 권한 이런 것들이 주로 문제를 삼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진짜 시험 문제 보면서 이렇게 하고 이 두 가지는 좀 고려하면서 문제를 보셔야 돼요. 특히 조례 안에는 다 장이 만드는 규칙, 그 다음에 조례와 지방의회에서 정하는 거지만 자, 조례로 담을 수 있는 사무 범위, 규칙으로 담을 수 있는 사무 범위 조금씩 달라요. 여기는 기관이임 사무는 들어갈 수 없지만 여기는 기관이임 사무가 포함될 수 있다. 자, 조례 위임할 때 법률의 위임은 뭐로 충분하다? 자, 원래는 위임이 없어도 되는데 침입적 법률이라면 위임이 필요해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위임이 필요해요. 그럴 때 무슨 위임으로도 충분하다, 포괄 위임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침입적 법률을 만들 땐 포괄 위임이라도 위임은 있어야 돼요. 수익적인 거는요 위임이 없어도 돼요. 수익적인 건 반대로 위임이 없어도, 수익적인 조례라면 위임이 없어도 된다. 하지만 침입적인 조례는 위임이 있어야 된다. 이거 뒤에 나와요. 판례. 올해 최근 판례기도 하고요. 자, 한번 볼게요.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법이다. 자, 헌법 117조 1항하고 지방자치법 28조 뭐 솔직히 말해서 행정법만 공부하시는 분은 저 법 몰라도 이거는 아셔야죠. 여기에 보면 법령의 범위에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규정에는 조례와 규칙이 들어요. 그래서 28조 1항 본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은 의결 기관으로서 지방의회, 집행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 독재적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원래 의회하고 장은 서로 간에 넘지 말아야 할 자기만의 고유한 권한이 있어요. 자, 지방의회는 자, 행정사무 감사 조사권, 이거 감사조사는 사후 견제 또는 통제 이 정도는 돼요. 하지만
사전적 이거 안 돼요. 사전적 뭐 법률에 야 이거 해 라고 돼 있으면 당연히 되죠. 상위법에. 하지만 그런 법률이 없으면 지방의회 권한은 지방의회가, 장의 권한은 장의 권한이야. 특히 지방의회가 사후적 장의 통제, 견제는 가능해도 사전적은 원래 안 돼요. 그래서 감사조사 등에 의하여 지방자탄체장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할 수 있게 하고, 지방자탄체장은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제의요구, 이것도 마찬가지야. 지방의회에서 결정하고 제의요구 다 사후예요. 자, 의회 의결권 행사에 제동을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호 뭐라고 돼 있어? 사후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지방자탄체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라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그냥 장하고 의회하고 서로 간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회에서는 조례로 정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상위법에 이거 의회가 정해라, 그건 법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지방자탄체 조례 범위는 장하고 의회 관계에서는 사후 견제, 통제 이런 건 가능해요. 감사조사. 하지만 그 사전 통제를 하면 안 돼요. 그런 사전 통제가 안 들었다면 그 조례는 잘 만든 조례다. 자, 마찬가지 이제 이게 과거에 있던 판례니까 연관지어서 볼게요. 이거는 과거 판례예요. 종전에. 과거라기보다는 종전에. 그럼 최근 판례는 그런데 종전에는 어땠을까? 거의 비슷해요. 보세요. 인사와 관련해서 원래 지방공무원이에요. 지방공무원 인사와 관련해서. 근데 지방공무원 중 이분은 안 돼요. 의회 소속 공무원은 제외예요. 자, 요거는 법에 의해서 지금 빠졌어요. 22년도 법이 개정되면서. 그래서 인사와 관련해서 상위법 중에 지방자탄체장에게 기관 구성권, 임명 위촉을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임명 위촉권 행사할 때 지방의회 동의를 받도록, 얘는 뭐예요? 상위 법령에 이렇게 동의를 사전에 받더라 라고 해서 명시적 규정이 있으면 그럼 명시적 규정대로 하면 되죠. 법치주의니까. 규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제약 등 조례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다면 모르는데, 그런 게 있지 아니하는 한, 이런 게 않고 이런 게 있지 아니하는 한 당의 법령에서 임명 위촉권은 지방자탄체 장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이라고 봐야 된다. 뭐는 빼고?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은 빼고. 따라서 하위 법규인 조례로서는 상위법이 없다면 지방자탄체 장의 임명 위촉권을 제약할 수 없고, 지방의회, 지방자탄체 사무에 대한 비판, 감시, 통제, 사후적 감시, 사후적 통제 이런 것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정사무 감사 조사만. 알겠죠? 그런 것만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거지. 사후적 비판, 감시, 통제를 위한 행정감사 조사 행사를 일환으로 위와 같은 제약을 규정하는 조례. 그러니까 요 방법으로 뭘 하면 안 된다? 사전에 동의권을 행사하도록 하면 안 된다. 이런 방법으로, 이 방법으로 사전에 동의권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 판례의 의지가. 알겠죠? 그래서 이 방법으로 그런 제약을 하는 조례는 제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종전의 17년의 판례인데, 앞서 말한 그 판례 꼭 기억하세요. 이거는 13년 판례, 이것도 종전 판례. 그래서 조례 제정 범위가 이렇게 범위가 정해져 있고, 어차피 최근 판례가 그렇게 넘어오면서 조례 제정 범위 볼게요. 이게 최근 판례 이렇게 해서 이제 관련돼서 한 거예요. 자, 거기다가 볼게요. 조례 허기되는데, 지방자탄체가 법률에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또는 의무에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이거 중요해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했으니까 침익적 조례를 정할 때는 적어도 법률에 위임이 없이 하면 안 되죠. 법률에 위임은 필요하고요. 위임은 있어야 하는데, 이 위임은 뭐로도 충분하다? 이건 이제 시험 문제 나온 거지. 포괄 위임으로도 충분하다, 또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침익적 조례는 요거는 있어야 돼요. 법률의 위임은 있어야 돼. 만약에 법률의 위임이 없이 했다, 그럼 그 조례는 효력이 없다, 무효다. 중요하죠. 아시겠죠? 요 판례 중요합니다. 이 판례 하려고 막 진짜 오만 것을 다 했네요. 이렇게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볼게요. 다음 판례. 항고소득 대상이다. 이것도 처분성을 인정할까요? 이거 처분 등에 해당되나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단순히 요청했다, 요구했다, 이거는 원래 처분이 아닌데, 법률구조공단 사건. 관계행정기관에게 법률구조공단이 아니라, 일단은 그때 그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관계행정기관에게 그럴 때 요청한 거, 그 요청에 이어서 바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가 기계적으로 후속 조치가 따라오기 때문에, 후속 조치 기다렸다 쟁송하지 말고 요청해서 바로 싸울 수 있게 하는 게 법치행정, 한마디로 국민의 권익 구제에 더 도움된다. 꼭 기억하세요. 여기도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 등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거 시내버스, 노선, 할인제도 얘기했어요. 보조금 신청인데, 문제는 저기에 조금은 복잡하니까요. 경기도 지사가 있고요. 도지사 있고요. 그 밑에 여기 두 개, 광명시장이 있고 광명시장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광명시에서 이 회사가 있어요. 회사. 그래서 여기 시내버스 운송 사업을 하는 갑이라고 칠게요. 문제는 경기도 도지사한테 광명시장하고 시내버스 운송 사업자하고 관계인데, 원래요 이 광명시장에게 이렇게 위임이 된 권한이 위임이 됐어요. 위임 권한이 됐다고요. 그럼 권한이 위임됐으니까 광명시장 권한이 됐잖아요. 그럼 광명시장 권한이니까 광명시장이 2차 시내버스 운송 사업자에게 해야 되는데, 단순히 그러면 경기도 도지사가 뭘 했냐면, 이거 보조금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해서 보조금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이 아닙니다 라는 의견만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권한은 여기 이미 됐으니까요. 그래서 경기도지사에게 광명시장이 해야 할 일이에요 라서 권한자를 알려준 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자, 보조금 대상이 아니다라는 의견만 알려준 거는 뭐가 아니다?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것도 중요한 판례니까 구체적으로 사안을 알아야죠. 조금 한번 읽어볼게요. 시내버스 노선을 운행하는 환승요금 할인, 청소년 요금 할인 시행한 데 따른 손실을 보전해 달라며 경기도지사와 광명시장에게 보조금 지급 신청했으나 경기도지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갑회사와 광명시장에게 둘이죠. 광명시장에게 광명시장에게 자, 갑회사의 보조금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고 기존에 회시한 바와 같다. 광명시에서는 적의 조치, 적절함, 적합한, 자 한마디로 적법한 조치를 하여 주기를 바란다 라는 취지로 통보한 사안, 이게 뭐다? 단순한 의견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통보한 사안에서 경기도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급 사무는 벌써 조례에 따라서 뭐가 됐다? 여기 자, 이 조례에 따라서 누구에게 위임되었다? 광명시장에게 벌써 이미 위임됐다는 거예요. 그럼 광명시장 권한이잖아요. 이 신청에 대한 응답은 광명시장이 해야 하고 경기도지사는 갑회사에게 보조금 지급 신청에 대한 처분권자가 아니며 위 통보는 여기 알려진 의견 요 통보 요거 통보 이 통보는 경기도지사가 갑회사에게 보조금 신청에 대한 최종적 결정을 통보하는 것은 아니고요. 광명시장의 사무에 대한 지휘도 감독 권자로서 갑회사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신청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고가 물론 광명시장에 대해서는 경기도지사 의견에 따라 갑회사에게 보조금을 여기서 하라는 거예요. 요거 보조금 신청을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심사하여 갑회사에 통지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경기도지사가 한 이 통보는 단순히 의견을 제시한 거에 불과하지 처분이 될 수 없다. 아우 그래요.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처분을 인정한다 안 한다 판례였어요. 자, 이것도 최근 판례인데 항고수정 대상이죠. 자, 이건 기본 개념이에요. 자, 항고수정 대상이 되는 건 행정처분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국가 구체적 행정행위죠. 행정처분이죠. 하지만 일반적, 추상적, 입법은 이건 처분이 아니죠. 이건 처분이라고 볼 수 없죠. 이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 따라서 행정처분은 행정시행의 공포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해서 법률에 의해서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거나 그 밖의 법률 효과를 발생하는 등의 상대방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여야 하고 다른 집행행위 매개 없이 그 자체로 상대방의 구체적 권리의 의무나 또는 법률 관계의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일방적인 추상적인 법령은 처분이 아니다. 이건 너무 일반적으로 기본 강의 때 다 아시는 거 아닌가요? 확인한 판례였습니다.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세요 라고 했는데 이것도 행정소송편에 해당되는 건데 소송인데 이 표현인데 행정소송법인데 이거 다른 게 아니라 21조 소변경 또 이 소변경의 조문에 뭘 준용하냐면 14조 사항에 자 이게 자 한마디로 14조 사항에 뭐가 있냐면 피고 경정이 있어요. 피고 경정. 자 여기 사항에 뭐라면 피고 경정. 그러면 경정된 바뀐 피고는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처음부터 이렇게 써 있어요. 처음부터 소송 처음부터 바뀐 피고를 대상으로 소송을 한 걸로 봐준다. 처음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소변경도 마찬가지로 요 조문을 그대로 준용을 하니까 변경된 소는 똑같이 하는 거야. 바뀐, 변경된 또는 바뀐 소는 처음부터 바뀐 소로 처음부터 제기한 걸로 봐주니까 소재기간편, 자, 기산도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번 살펴볼게요. 자, 행정소송법 8조 2항의 행정소송에 관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규정. 요건 이송 문제도, 이것도 그렇고 이송도 마찬가지. 이송도, 이건 이송 판례도. 이송하면 마찬가지죠. 원래 행정소송으로 해야 될 것을, 요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제발. 행정소송으로 해야 될 걸 잘못해서 뭐로 했다?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면 이거 유명해요. 그러면 여기로 뭘 해준다? 이송해준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송하면요. 처음부터 뭐로 봐준다? 행정소송으로 제기한 걸로 봐준다는. 얘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행정소송이 제기된 걸로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기산점을 뭐라 해준다? 처음부터 제기된 걸로 봐주는 거예요. 똑같아요. 자, 보세요. 법원조직법, 민사집행법, 다음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로 8조 2항에 써있고요. 자, 민사소송법 40조 1항에 보니까 이송 결정이 확정되면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똑같이 규정이 있어요. 이것도 14조 사항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않고. 따라서 행정소법 21조 1항 이거 소변 자 이거 소변경 자 사항 37조 14조 사항 요게 요조문이에요. 알겠죠? 피고 경정. 그러면서 행정소송 사이에 소변경이 있는 경우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 변경된 청구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걸로 처음부터 자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내용 취지 비추어 보면 원고가 행정소송법 항고소송을 제기할 사건에 민사소송 잘못 제기한 경우도 똑같이 적용하는 거죠. 수소법원은 담당 법원은 그 항고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민사법원에서 재판을 걸었으니까요. 관할법원은 이송 결정을 하고 민사법원은 행정법원으로 가세요. 이송 결정을 하고 그 이송 결정이 확정된 후 원고가 항고소송 소변경을 하였다면 항고소송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처음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같습니다. 알겠죠? 이거 같아요. 한 번에 많은 걸 했네요. 요 내용을 같은 겁니다. 처음부터 소재기간. 자, 중요한 판례고요. 자, 다음 직위제. 이거 아까 전에 그 판례 했었죠. 직위제. 직위제가 자,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해요. 직위제. 자, 신분은 유지하고 대신 업무에서 배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일시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침입적 성격이 생기고요. 직위제는 또 과거의 공적이나 상흔이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따라서 직위제에 이어서 징계를 받는데 징계하고 직위제는 성격이 다릅니다. 다르다 하더라도 여전히 얘도 처분성을 인정하고요. 자, 징계도 따로 처분성을 인정합니다. 자, 하지만 이건 서로 다른 거예요. 자, 요 직위제에 관한 문제요. 그래서 일단은 직위제 처분도 당사에 불리하니까 소송의 대상이 된다.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 불리하니까 침입적이니까 유추 해석을 한다든지 확장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이 판례도 요 판례 요겁니다. 한번 볼게요. 자, 국가공무원법 정한 직위제는 당해 공무원 장래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 장애 등 예방하기 위해서 일시적인 하나 당해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잠정적 조치, 일시적 조치, 임용권자가 일방적으로 보직을 박탈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직위제 공무원의 비행에 대한 징벌 제재인 징계와는 요거 중요해요. 징계는 법적 성질이 다릅니다. 자, 해당 공무원 법적 성질은 엄연히 달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침입적인 성격이 크니까요. 그래서 공무원 보수나 승진 같은 승급 이런 거에 다양한 측면에서 직간접적으로 불리한 효력을 발생시키는 침입적 처분이라는 점에서는 부당하게 장기하게 되면 해임하고 유사한 수준의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까지 내재되어 있으므로 직위제 요건 효력 상실 소멸 시점 문헌에 따라 엄격히 해석해야지 그냥 자 일반적으로 유추해서 확장을 해석은 안 됩니다. 이거는 꼭 알아두세요. 자, 두 번째 논점 두 개인데요. 국가공무원법 13조 3의 2항 직위제 처분을 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면 당연하죠. 직위제 사유가 사라졌으면 당연히 직위를 복귀해야죠. 자, 이와 같은 조항 중 하나인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이미 중징계 또는 및 중징계 의결 요구 종기에 관한 해석과 관계된다. 그래서 국가공무원법의 징계 의결 요구, 징계 의결, 징계 통보, 징계 처분 등등등 징계 절차 각 단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침입적이니까 엄격히 봐야죠. 징계 의결 요구, 징계 처분이 무효 취소된 경우에 하나는 것으로 명시함으로써 재징계는 자 한마디로 징계 처분이 무효 취소된 경우에 한해서만 명시함으로써 재심사 청구가 이미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역시 문헌상 분명합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헌 내용 책에 비춰보면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자는 국가공무원법상 자 한마디로 징계 의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정된다고 본다. 그래서 그냥 엄격히 해석해라 이 말이에요. 해석해라.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2번은 구체적 사정을 얘기한 거지만 1번 자 저 논점 1은 반드시 일반론이니까 그건 꼭 기억하시고요. 자, 직위제 맞습니다. 자, 국가배상법에 있어서 법령 위반.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최근 판례라기보다는 계속적으로 똑같이 얘기합니다. 법령 위반은 명시적 법이 있을 때 법령이 있으면 당연히 이 법령 위반 이걸 기준으로 하죠. 하지만 명시적 규정이 없을 때도 뭐라고 그래요? 자, 신의성실이라든지 공소양속이라든지 또는 권리남용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이런 것들도 법령 위반이 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법령 위반은 명시적 기준만을 위한 게 아니라 명시적 규정이 없어도 넓게 이해한다. 그래서 광의의 행위를 기준으로 위법하다는 것을 판단하는 요 학설과 유사하게 판례도 따른다. 요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같은 말이었어요. 계속 나왔던 판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국가배상 책임에 있어서 공무원의 가해 행위는 법령을 위반한 것이어야 된다. 여기서 법령을 위반하였다는 것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뿐만 아니라 인권, 정증, 권력, 남용, 신의성실 같은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를 포함한다.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뜻하고 따라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국가적 경우 당연히 법령 위반의 가행위에 포함된다. 이거는 아마 일반론으로서 대부분 기본 강의 때 학습한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실효 채취 보존 실험 결과 믿을 수 있다는 사정 뭐 이렇게 나왔던 판례인데요. 솔직히 이 판례는 아니 믿을 수 있었다는 사정은 누가 입증했는데 행정청이 주장했으니까 주장한 자라면 자는 입증하라. 이게 대원칙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입증 책임에 관해서 뭐라고 됐어? 법률 요건 분류설과 같은 법률 요건에 따라서 분류를 해서 입증 책임을 결정합니다. 라는 학설이 통설이자 판례 입장이다. 판례. 뭐 솔직히 말해서 통설은 몰라도 판례는 알아야죠. 그래서 법률 요건 분류설. 권리라고 주장하면 권리를 주장한 자가 입증하고, 권리가 사라졌다고 주장하면 사라졌다고 주장하는 장멸전은 사라졌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죠. 주로. 자, 행정청의 행위가 적법해요. 당연히 그거는 원래는 가만히 있으면 되지만 그래도 입증을 해야 된다면 행정청이 입증할 거고요. 행정청의 행위가 위법해요. 당연히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죠. 자, 한번 볼게요. 수질 오염 물질을 측정하는 경우 실효 채취 방법이나 오염 물질 측정 방법 등을 정한 자 기준. 자, 요거 뭐 환경부에서 정한 뭐 이건 따로 할 거 없어요. 기준은 형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므로 일반 국민 법원을 구속하는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기준은 이거 행정기칙이죠. 따라서 실효 채취 방법이 고시에 정한 절차에 위반된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에 기초해서 내려진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쉽게 해서 행정기칙은 위법적법을 따지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이건 여러 번 나왔고요. 자, 일반론이고요. 관계 법령 규정 내용 취지 비추어 절차상 하자가 채취된 시료를 객관적으로 자료로 활용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지에 따라 판단돼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요. 자, 원래 행정 규칙이 행정의 위법적법을 판단하지 못해요. 하지만 법이 있으면 법대로 해야죠. 특히 행정절차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 다만 이때도 시료 채취와 보존, 검사 방법, 적법성, 적절성이 담보되어 시료를 객관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실험 결과를 믿을 수 있다는 사정은 누가 입증해라? 그건 행정청이 입증해야지. 우리 그거 믿고 이렇게 자 조치를 취했어요. 이거 행정청이 입증해야죠. 행정청이 입증하는 게 다다다. 자, 기소가재량. 뭐 이거 일반론이 좀 섞여 있어서 아마 대부분 많이 아실 건데요. 자, 볼게요. 기소가재량 뭐 대부분 다 많이 아시죠? 기소재량. 자, 거기다 행정기본법에 이제는 명시적 규정까지 두었어요. 재량은 일탈 남용이 없이 재량 행사를 해라라는 규정이 이제 마련됐어요. 행정기본법에. 환경정책기본법 등등등 약취방지법, 약취시행규칙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행정청은 자 비추어 보면 행정청은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 미치는 특히 환경은 재량성이 높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보고요. 자, 밑에 인허가 의제제도는 관련 인허가의 행정청 권한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법률의 위임에 따른 법규명령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거는 그냥 일반론이고요. 자, 그러면서 대기환경 보존법령에 대기환경 물질 배출 시설 설치 허가를 받으면 악취 배출 시설 설치 운영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의제하는 이렇게 명문 규정이 없다라는 거야. 우리 인허가 의제는 앞서도 얘기했잖아요.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두고 있지 않다. 나아가 악취 방지법에 권한의 임에 관한 규정도 있는데 대도시장의 권한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악취 방지법 신고할 사항과 방법에 관해서 환경부령이 정하도록 위임했을 뿐 대도시장에 부여받은 악취 배출 시설 설치 운영 신고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까지 환경부령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냥 재량껏 해라. 그냥 일반론이에요. 자, 재량 환경 영역에서 행정청에게 명시로 어떻게 하라는 구체로 내용이 없으니까 행정청의 재량이 넓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항고수동 대상으로서 처분의 변경. 이 판례가 많이 없는 판례예요. 우리 아마 행정법을 총론에서 기본 강의하면서 처분의 변경이라는 게 이게 총론에도 나오고 행정소송 파트에서도 나와요. 왜냐면 항상 처분의 대상인 원처분이 있었고 이 원처분을 추후에 변경을 한 거예요. 변경된 처분이 이렇게 부분을 변경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변경했어요. 그럼 변경되지 않은 원처분은 그대로 남아있고요. 이 변경된 처분으로 이렇게 깎인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변경된 경우가 있고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변경은요. 아예 원래 원처분이 있었는데 자 이게 완전히 사라지는 변경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자 종전처분은 완전히 사라진 거죠. 요만큼만 변경했으니까 변경된 부분을 나머지 부분은 살아있는 거고요. 요거예요. 자 볼게요. 선행처분의 내용 중에 일부만을 소폭 변경하는 후행처분이 있는 경우 자 선행처분도 후행처분도 다 살아있다라는 거죠. 자 선행처분도 후행처분에 의해서 변경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존속하고 살아있고 자 만약에 후행처분은 선행처분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가지지만 후행처분도 자 한마디로 선행처분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는 범위 내에서 요만큼 범위 내에서는 후행처분도 살아있고 선행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완전히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했다면, 이렇게 변경했다면 얘는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후행 처분인 변경된 후행 처분만 남아있는 거죠. 후행 처분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자,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후행 처분을 변경했다면 선행 처분은 사라진 거예요. 이렇게. 이거 꼭 기억하세요. 네, 처분의 변경이 판례가 많지는 않아요. 네, 이 정도는 구별하셔야죠. 최근 판례가 나왔으니까요. 자, 그다음에 공무원의 책임인데 이거는 뭐 그냥 국가배상을 하기 위한 공무원의 책임. 이거 볼게요. 그러니까 국가배상이 아니죠. 이거 몰수를 하기 위한 몰수. 자, 몰수하는. 그러니까 공무원의 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몰수를 할 대상이 문제인데, 자, 비위. 자, 이런 비사실, 공무원 범죄, 비범죄를 저질렀고, 갑이라는 사람이. 근데 여기 수익금이 있었는데, 범죄 수익금을, 자, 누구에게? 제3자에게 줬는데, 제3자는 그냥 준 게 아니라, 여기에 정당한 대가를 줬던 어떤 대가를 주고,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요 제3자에게만 요거 있잖아. 요거 범죄 수익금. 아무리 대가가 있어도 요것도 추징 몰수 대상이다. 몰수 추징 대상이다. 요거 꼭 기억하세요. 자, 한번 볼게요. 공무원 범죄로 몰수. 자, 특례법의 입법 목적과 신설 취지 등을 비추어 보면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보장하고 불법 재산의 철저한 환수를 위해서는 제3자가 불법 재산 등에 해당한다는 정황을 알면서, 자,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라면 아무리 대가를 지급했더라도 요게요. 정황을 알면서 대가를 지급했다면, 자, 재산이 종목적으로 귀속되지 않더라도 불법 재산에 의해서 추징 자, 대상이 된다. 요거 꼭 알아두세요. 자, 그럼으로써 범인 외의자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불법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하라 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할 필요 없이, 자, 이것도 몰수 추징해라. 이거 꼭 알아두세요. 자, 그다음 더 연이은 공무원책인데 이거는 이제 성 관련 자, 징계나 처벌을 할 적에, 아니, 대상자, 피해자 뭐 정황이나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다면 굳이 그 이름까지 대야 돼요? 그럴 필요 없죠. 2차 성피해 이거 막아야 되니까 급할래요. 아니, 저지른 놈이 피해자 이름 알아서 뭘까요? 당연히 누군지 알잖아요. 그래갖고 나중에 제 2차 3차 피해 되면 어떡할 건데. 그래서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죠. 범죄행위가 더 중요한 거니까요. 살펴볼게요. 선비행위 경우 각 행위가 이루어지는 상황에 따라 그 행위의 의미, 피해자가 느끼는 불쾌감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징계 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각 행위 일시 장소, 상대방 행위 유형 구체적 상황, 다른 행위와 반드시 이거 특정해 줘야 돼요. 왜? 이거 범죄로 처벌하고 징계로 어떤 불이익을 주는 거니까. 그러나 각 징계 혐의 사실 서로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다면, 굳이 충분히 알 수 있다면 굳이 실명까지 알아야 돼요? 피해자? 그건 아니죠. 이건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구체적 인적 사항이 공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사정만으로 징계 대상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피해자의 인적 공개는 신중해야죠. 이런 판례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안 하고 인적 공개를 했을 때 공무원 책임져라, 이 판례였어요. 소액, 이건 그냥 기본적인 얘기예요. 자, 근로자가 부당 해고를 당했다. 그래서 구제 신청을 했다. 근데 구제 신청을 할 당시에 이미 정년, 이미 반려 또는 폐업을 했다면 구제해봐야 이 사람은 갈 데가 없잖아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원칙은 소액이요. 알겠죠? 원칙은 소액이 없다. 다만 이제 다른 절차상에 이게 있는 공무원의 경우는 자, 보수를 받아야 된다, 퇴직금 받아야 된다, 그러면 되겠지만 원칙은, 알겠죠? 따라서 근로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벗어난 경우라면 노동위원회 구제 명령을 받을 이익은 사라졌습니다. 기본 원칙만 얘기한 거예요. 자,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구조 또 나왔죠. 구조. 자, 견책의 징계 처벌을 받은 갑인데요. 이게 이제 자, 군인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징계를 받았는데 나중에 자기 징계한 징계위원회 성명이나 또는 이 사람을 알려주세요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징계 처분이 잘못됐다 해서, 자, 행정심판을 거쳐서 또는 취소송을 거쳤는데 거기서 기각까지 받았어요. 그렇더라도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이게 공개 대상이다 아니다 판단받을 수 있는 기회는 따로 주는 거죠. 따라서 거부하면 당연히 범상 이익이 있다, 이 판례였어요. 자, 사단장에게 징계위원회 참여, 징계위원회 성명과 직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미 정보가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구조 1항 1호, 2호, 5호, 6호 등에 해당되는 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거부. 그래서 여기는 법규상 조례상 신청을 해서 신청했다 거부하면 바로 소송할 수 있는 범상 이익이 있는 자다 했더니, 징계 처분이 취소 소송 사건이나 쟁송 사건에서 가배 처분을 안 받아주는 판결이 확정됐다 할지라도 정보공개법은 별개죠. 징계를 다툰 거고, 따라서 여전히 범상 이익이 있다. 이거 꼭 잘 알아두세요. 자, 정보공개법하고 징계 절차는 별개다. 자, 조례 이거 반복이에요. 앞서서 얘기한 거 조금 반복이에요. 이것 때문에 아까 조례를 그거 설명했는데 그 옛날 판례만 앞에 있더라고요. 자,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부가 침입적인 조례를 할 때는 반드시, 자, 위임이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없으면 이거, 자, 무효로
이유라고요. 이건 앞서 반복이에요. 하지만 또 요 후단 법률이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에 구체적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임한 경우,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죠. 또는 법률의 규정이 예정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화 명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법령이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권리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이거 반대말이잖아. 그러니까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포괄임으로도 가능하다. 아시겠죠? 요 내용만 하시면 되고, 요 내용은요, 원래 기관이임 사무는 아까 전에 나왔지만 기관이임 사무는 조례로 담을 수 없다, 이 내용이고, 특히 여기요, 주장차 위반, 행정처분, 이게 일반적으로 납품업체에 대한 주장차 위반은 국가사무고, 따라서 이건 국가사무고 기관이임된 사무니까 이걸 조례로 잡아서는 안 된다, 이 판례였으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 기준, 기본이죠. 행위시법주의다. 자, 이게 행정기본법에 있죠. 14조에 가보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써있죠. 일단은 신청시법과 허가 국가행위시법이 이렇게 차이가 날 때, 여기는 A법, 여기는 B법, 그러면 항상 국가행위시법, 그러니까 항상이 아니라 원칙은 국가행위시법이 기준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 다만 이게 수익적이니까 신청해서 허가받는 거니까, 단 이런 얘기 하죠. 자, 제재에 관한 영역에서는, 자, 위반 행위를 한 시점이 있고, 또 제재를 해야 될 시점이 있죠. 제재 처분이 나올 시점이 있는데, 어느 걸 기준으로 한다? 여기는 위반 행위시를 기준으로 한다. 요게 이제 행위시죠. 요거 구별하셔야 돼요. 이게 행정기본법 14조에 있는 1항 2항 사건이니까, 자, 조문이니까 이건 그대로 보셔야 돼요. 기본이에요. 자, 볼게요.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항상 이건 신청해서 허가고요.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아무런 말이 없으면 행위시법이에요. 행위시법 사정을 고려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행위시법 이후의 사정은 원칙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아요, 이 말이죠. 따라서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처분 후의 법령 개폐나 사실 상태 변동에 대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주 객관식 문제 많이 나온 지문. 자, 앞서 본 사실관계 이 법률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이 사건 처분 이후에 간이 회상 절차 종결 결정을 받아 비로소 시행령 조항에 건설업 등록 말소 내지 영업정지에 예외 사유가 발생해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달리 이 사건에서 처분 당시에 영업정지 예외 사유가 발생하여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었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처분할 당시에, 행위할 당시에는 이런 사정이 없었다는 거야. 처분하고 나서 이 사람이 간이회생 절차 종결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처분할 당시에 이런 걸 몰랐기 때문에 처분 시 사정만 고려했으니까 나중에 간이회생 절차 종결됐다는 사정 변경이 생겼다 해서 그 처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 처분이, 첫법안 처분이 다시 위법하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아주 유명한 판례고, 또 이건 개발시 질문으로 많이 나오는 판례, 최근에도 나왔으니까 반복해서 또 문제로 출제할 수 있을 것 같다. 자, 토지보상금에 대한 지연가산금, 이건 이제 손실보상편에 나오는 건데 너무 전문적이죠. 손실보상편은 또는 강론편에서 나오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게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보상금 결정이 됐는데 당사자가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럼 불복 절차 진행해서 집행정지를 걸기 전까지는 지연 이자 같은 거 발생하잖아요. 그건 당연히 부담해야죠. 자, 사업시행자가 수용 재결을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 후, 자, 중토에 가서 다시 이의재결까지 다시 받았다. 자, 이의신청을 하고 이의재결 받았는데 또 이의재결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행정소송 각하나 기가 취하된 경우라면 지연 가산금에 관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87조 1호에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87조 2호가 적용되어 사업시행, 원래는 1호는 적용 안 하겠다니까 지연 손해금은 안 나온다. 하지만 2호는 나온다, 이 조문이거든요. 2호가 적용되어 사업시행자는 이의재결서 정보를 받은 날부터 판결일 또는 취할까지 기간에 대해서 지연 가산금을 내줘야 된다. 1항은 안 내도 되는데 2호는 내야 돼요. 자, 이 경우까지 공익사업을 위한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1호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쉽게 얘기해서 불복 절차 진행했고 소송까지 지게했고, 그렇더라도 집행정지를 걸지 않는 한 째깍째깍 지연이자는 갑니다. 따라서 집행정지를 걸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했던 판례. 너무 전문적이긴 해도 조금 알아두시면 좋은 판례.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 원래 법관은, 자, 재판은 권리구제 절차예요. 그러니까 원래 권리구제 절차니까 손해배상 원래 안 돼요. 자, 위헌인 법률을 적용한다든지 누가 더 명백히 유일한 판례 하나 있죠. 날짜 잘못해갖고 소재기간을 준수했는데 날짜 계산 잘못하셔갖고 소재기간 도가로 알고 부조법 각하한 사건. 그거는 위자료 200만 원 손해배상이 나왔어요. 자,
재판은요, 이게 불복 절차가 따로 있어요. 불복 절차가 마련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불복 절차를 거치고 나중에 안 되면 그때 가서 최후적으로 손해배상을,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청구가 가능하다. 이건 재판일 때 그래요. 이게 다른 보전재판도 똑같습니다. 보전재판이라고 해서 재판 얘기만 하면 다 똑같이 해요. 재판은 이런 절차로 진행하기 때문에, 자,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이 절차를 거쳐야 되고, 거치고, 그래도 안 되면 최후적으로 마지막에 가서 다 거치고 나서 최후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라. 근데 이분은 보전재판이라는 이유로 자기는 안 했다는 거야. 안 돼요. 이거 안 받아줘요. 자, 특히 재판에 대해서는, 요게 이제 재판은 다른 거와 다르다.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 절차, 시정 절차가 마련된 경우라면 법관이나 다른 공무원의 규칙상 불복의 시정을 구할 수 없다거나 그 같은 시정을 구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사정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한마디로 재판에 대해서만 불복 절차, 시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그래야만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보전재판도 마찬가지다. 아시겠죠? 보전재판도 똑같다. 그래서 재판만의 고유한 특성. 이거 꼭 알아두세요. 자, 집행정지 결정. 이건 뭐 늘 우리 공부하는 내용이니까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집행 부정지가 원칙이죠. 그래서 신청과 직권이죠. 직권으로 뭐 한다? 집행 정지 이걸 하죠. 신청과 직권으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집행이 정지하지 않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이거는요, 행정소송법도 행정심판법도 똑같습니다. 심판법도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하다. 이거 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기본 강의를 들으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자, 효력기간이 정해지는 제재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본안소송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정지 결정을 한 경우라면, 자, 신청과 직권으로 어찌됐든 집행정지를 했다면 처분에서 정해진 효력기간은 일단은 판결 선고 시까지는 진행하지 않다가 선고가 나면 그때부터 진행을 하겠죠. 그리고 처분이 정해둔 효력기간도 시기와 종기도 마찬가지로 다 정지했다가 선고가 나면 그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이거는 어디에도 똑같다. 행정심판법에도 그대로 적용한다. 그냥 기본적인 이론 강의를 통해서 나온 또는 기본적인 판례를 통해서 배운 내용과 하나도 다를 필요 없어요. 다를 게 없어요. 자,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고의과실 판단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조금 이제 고의과실 판단. 자, 갑이 육군 부사관 전역, 국가의 퇴직수단. 이제 부사관으로 하다가 전역을 했대요. 그럼 퇴직수단 받아겠죠? 그래서 퇴직수단 청구를 했는데, 세상에 뭐 군사를 하면서 뭐 이제 대출을 받았나 봐요. 그러면서 군인이니까, 공무원 하시니까 대출에 약간 특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자가 조금 감액이 된 거죠. 근데 이제 부사관으로서 전역을 하니까 다시 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수단 결정에 관해서 국방부 장관 위임을 받은 국군재정관리단장은 갑이 군인복지기금에서 대부받은 민간 임대주택 자금의 상환 지연 이자 퇴직수단에서 공제하여 지급을 했다는 거죠. 퇴직수단에서 공제하여 지급하였고, 이 말이에요. 이에 갑이 국가를 상대로 공제된 퇴직수단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갑이 전역할 당시 시행되었던 군인연금법, 군인복지기금법 등에 따르면 국가는 군인이 군인복지기금 지원을 받은 민간 임대주택 자금 상환 지연 이자를 군인연금법에 따른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는데도 공제 정당한 법령의 근거가 있다는 국가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에서는 그걸 안 받아줬나 봐요. 그러니까 국가가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왜 그걸 안 받아줘? 그러면 안 받아줬어요. 그래서 군인복지기금을 재원으로 한 대부금의 상환이자를 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공제할 수 있는 법규에 관해서 필요한 심의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해서 원심 재판은 잘못했다. 쉽게 해서 국가에서 한 주장은 합리적이었다. 당연히 있는 법조문이었다. 이런 판례였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에게는, 국가에게는 과실이 없다. 이랬던 판례였어요. 그래서 공무원의 고의 과실, 그거는 항상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내용은 그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이런 게 있었다. 권리의무의 승계. 자, 볼게요. 권리의무의 승계. 자, 요양기관 업무 지정 처분은 대물적 성격을 가졌다. 근데 여러분, 항상 대물적이라면, 성격을 가진 이런 거라면, 자, 업무 정지 처분이, 그러면 요거에 승계돼야죠. 그러면 승계돼야 되면 그 당의 시설물은 그대로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시설물에 관한 영업은 유지가 돼야 되지 않나요? 근데 이렇게 승계를 말하죠. 다만 이게 만약에 폐업을 했다든지 철거가 돼버렸다. 그러면 더 이상 유지할 게 없으니까 승계란 말을 하면 안 되죠. 이게 사건이었어요. 자, 국민건강보험법, 자, 의료법, 자, 등의 업무정지 처분에 가름하는 과징금 적용 기준 등을 종합해 보면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 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받게 되는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처분은 의료인 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요양기관 업무 자체에 대한 것으로서 대물적 성격을 가졌으니까 회사에게 나간다는 거예요.
거예요. 이익에 나가는 게 아니라. 따라서 속임수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 비용을 부담한 요양기관, 만약에 근데 폐업을 했다는 거지. 그럼 폐업을 했으면 단체에게 나가는, 회사에게 나가는 돈인데 폐업해버렸네? 그럼 승계가 될 게 없죠. 따라서 폐업을 한 때는 요양기관은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그 처분의 대상도 사라졌으니까 더 이상 할 게 없죠. 그래서 나중에 누가 와서 신규업을 했다는 거야. 그럼 그 사람에게 이거 업무 정지 처분하면 안 되죠. 할 수 없다. 알죠? 폐업 후에 제가 새로 개설한 자에게는 이제는 대물적 허가가 사라졌으니까 더 이상 폐업 정지 안 돼요. 이 판례요.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판례라고 볼 수 있어요. 처분 사유의 서면 통지 위법성. 자, 서면 통지. 원래 처분 사유는 서면으로 해줘야 되는 게 요즘에 의사단체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한마디로 처분 사유 같은 것도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렇게 침입죄일 때 해임 이런 것들 할 때도 서면으로 해야 돼요. 처분 사유도 넣어야 되는데 문제는요. 이 서면으로 하라는 이유는 특정 명화 이런 뜻을 갖는데 자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서면으로 통지하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이미 자 서면에 들어갈 사실을 내용을 이미 알고 있다면 이 서면에 이 특정 명확한 내용을 축약으로 한다 해도 축약 내용을 적어도 이거는 위법이 아니다 이런 사건이었어요. 한번 볼게요. 자, 근로기준법의 사용자, 근로자에게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 자, 이 해고 사유 등 서면 통지를 통해서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 해고를 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보 시기,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의 일을 둘러싼 분쟁 적절하고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특정하고 반드시 사유를 정확하게 기재를 하라는 거죠.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 사유 등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특히 징계 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비내용을 기재해야 하지만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 요게 중요하고요.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and 그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해고 통지서에는 징계 사유를 축약해서 기재한다 해도 위반한 해고 통지라 할 수 없다. 요거 꼭 기억하세요. 축약 내용으로 기재한다 해도 위법하지 않다. 상대방이 내용을 알 수 있고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는 경우라면 대응까지 할 수 있다면 이게 이제 두 가지로 and로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알고 있고 대응까지 할 수 있다면 축약된 내용의 해고 자 통지서라도 반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갖고 제가 마련한 42가지의 자 최신 판례 22년 자 결국 1월 달부터 23년 12월분까지 제가 공법은 정리해 갖고 이 정도는 지금 나와도 아무 문제 없고 또 여러분 입장에서 충분히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최신 판례를 행정법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행정법 정리력 꼭 잘 찾아주시고요. 요게 이제 아무래도 3월 23일이나 3월 30일 날 보는 국가직 9급이라든지 소방직 9급 보시는 분들 행정법을 과목으로 두신 분들 물론 약간 강론 문제도 있었지만 그거 참고하시고요. 만약에 올해요 군무원 시험을 보거나 이런 분들도 충분히 요 자 판례를 갖고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7급은 당연히 봐야죠. 7급은 무조건 보셔야 돼요. 자 정인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